그다음에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아직도 강조점이 유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셰비키, 레닌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되게 유럽 지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항상 표준인 거예요. 항상 선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해결을 안 해주면 딴 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서가 아주 깊이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선진국 노동자 대중이 결국 배반하고 파시즘으로 막 치달아 가니까 고립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리가 강조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이 제국주의론의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만약에 굳이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보다 더 후진적인 얘네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본주의 발전 정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보다 더 후진적인 식민지, 그러니까 보통 세 대륙이라 그러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해방 투쟁이 있다면 그 해방 투쟁은 왜 일어나느냐? 바로 똑같은 모순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설명 방식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선진국에서의 노자간 계급 투쟁과 나중에 용어를 쓰자면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은 양상은 아주 다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모순인 거예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모순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러시아 혁명이 동일한 모순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처럼 그보다 훨씬 후진적인 식민지에서의 민족 해방 혁명도 제국주의라는 동일한 시스템의 모순이 표현되는 다른 방식일 뿐인 거예요. 따라서 선진국에서의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고조시키는 투쟁이나 러시아 혁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투쟁이나 더 후진적인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혁명을 하는 투쟁이나 다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할 차이가 없어. 다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혁명이라는 것이 막스주의 틀 내에서 대등한 교육 이전의 막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대등한 지위를 이론적으로는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유럽 놈들이 생각이 쉽게 바뀌나? 아무리 골수빨갱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긴 해요. 근데 레닌이 한 게 17년에 러시아 혁명하고 18년에 코민테른을 만들면서 곧바로 식민지 해방혁명가들을 다 불러 모으죠. 다 초대를 해서 모스크바에 학교를 세우죠. 그게 동방노력자대학이라는 학교예요. 학교를 세워서 민족해방혁명가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육시키고 자금 지원도 하고 활동가들을 보내서 당도 만들어주고 군사훈련도 시키죠. 그래서 사실상 20세기 전반에 일어났던 식민지에서의 해방운동, 특히 무장혁명 운동들은 거의 대부분 소련의 지원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지역의 모든 공산당들은 자생적으로 생긴 당이 그 인도 외에는 없어요. 다 소련의 요원들, 코민테른 요원들이 와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 잠깐 했지만 심지어 중국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을 대변하는 국민당 군대도 누가 만들어줘요? 소련 공산당이 만들어준 거야. 장개석이 교장으로 있던, 나중에 공산주의자 학살했던 장개석이 교장으로 있던 황포군관학교를 코민테른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국민당 군대는 다 소련 무기로 무장하고 소련 돈으로 활동하고 그 소련군이 다 교육시켜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도 보면 중국 국민당 정부하고 뭐 미군은 나중에 조금 하고 사실은 거의 소련의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데 이 공을 들이게 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다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뒤에 일어나는데 왜? 처음에는 어디다 공을 들였겠어요? 독일혁명. 볼셰비키들은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열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에 대한 입장 차이하고 입장 차이가 아까 말했던 삼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분열을 더 심하게 만들어. 이게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만들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 안에서, 서유럽 안에서 이런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노선, 공산주의자들은 3인당 정권에 의해서 탄압당하죠. 그 로자 룩셈부르크가 3인당 정권에 의해서 살해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의 분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 같은 당 안에 있던 사람인데 서로 막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열이, 적대적인 분열로 전개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권력을 잡은 볼셰비키는 러시아 혁명이 아까 자기들이 얘기했던 대로 세계 혁명으로 발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안 일어나니까 애가 타는 거죠. 자기 미치겠는 거야. 얘 믿고 독일 노동자들을 믿고 혁명했는데 독일 노동자들은 점점 반동화돼 가고 이러니까 끊임없이 돈도 보내고 그 가난한 인민들이 몇백만 명씩 굶어 죽고 있던 때에 엄청난 자금을 서유럽에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서유럽 노동운동하는 새끼들은 그 돈 받아 처먹고 혁명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소련이 고립되니까 결국은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유럽에서 점점 자기 편이 없어지니까 남는 데가 어딨어요?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을 지원하는 걸 강화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대등하다고 그러지만 그 1차적인 우선권은 항상 유럽에서의 혁명에 있었다가 유럽에서의 혁명이 사실상 1923년을 넘기면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도 판단해요. 소련에서.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을 지원해서 식민지는 결국 제국주의 열강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식민지에서 민족해방혁명이 일어나면 소련을 포위하고 있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약화될 거 아니에요. 타격을 줄 거니까. 그런 전술적 고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식민지 민족해방혁명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걸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가 오게 되니까 이 분할이 완전히 고착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더니 이제 이런 분할이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이제 이유가 되면 대상을 악마화하잖아요. 왜? 그래서 온갖 나쁜 거는 동쪽에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동쪽이란 말은 온갖 나쁜 거를 다 상징하는 말이야. 유럽 문명의 관점에서는. 거기에다가 이제는 식민지라는 그림이 덧붙여진 거죠. 그게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동과 서의 얘기예요. 그러다가 냉전 시대가 되니까 여기에 결정적으로 뭐가 덧붙여요? 공산주의를 덧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럽 놈들이 생각하는 모든 나쁜 거 플러스 공산주의가 한 덩어리가 되니까 공산주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가만 앉아 있다가 유럽 놈들이 싫어하는 모든 특징을 공산주의가 다 갖고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서라는 이게 아주 정교한 이데올로기적 용어예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자유와 독재 구분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 구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유를 신봉하고 여기는 독재하는 이 구도가 냉전시대 때 이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에 모든 문명의 야만적 요소를 다 덧붙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공산주의 관이에요. 그리고 자유뿐만 아니라 여기는 문명이고. 그러니까 이 구도가 지금도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너무 강력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진보적인 사람이 더해요,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이 훨씬 더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관념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하죠. 그러니까 현실감이 더 떨어지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본가들은 관념적이면 돈 못 벌잖아요. 망하잖아요. 근데 운동이 약해지면 현실적 기반, 현실적인 대중적 기반을 운동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관념만 남게 되죠. 당위만 남게 되는 거예요. 뭐뭐 해야 돼. 우리 이거 좋으니까 해야 돼. 근데 실제로 그 운동을 주도하는 주력이 다수의 민중이 아니게 되잖아요. 우리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 운동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주 고립된 소수의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하층 민중들보다는 실제로는 상층 출신의 지식인들이 훨씬 영향력이 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념적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관념적이 돼요. 환상이 많죠. 대부분 환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환상을 채워주는 게 주로 유럽적인 거예요. 유럽적인 자산들, 유럽 문명의 요소들 이런 거를 자꾸 진보에다 덧붙이죠. 진보는 뭔가 이렇게 민중의 힘이 없으니까 좀
더 세련된 뭐여야 돼. 그렇죠? 지식인들이 운동을 주도하니까 자꾸 뭐 세련된 포장을 입히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적인 걸 세련됐다고 얘네들은 또 선입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진보 진영이 뭐 아주 넓게 말해서 뭐 시민운동 정도부터 좌파까지 다 포괄하든, 더 좁게 말해서 좌파만 포괄하든지 간에 다 그 사람들이 이상형 거의 유럽이에요, 유럽.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유럽적인 거에 대한 선호가 진짜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이 만드는 서울이 유럽 도시를 한국에다 건설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파트 많이 짓고 이런 거는 야만적이라고 보는 거죠. 무식하다고. 그게 다 그 프랑스 사람들의 관점이잖아요. 어떤 프랑스 여자 사회학자 하나 가지고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쓰니까 진보 진영이 몽땅 아파트는 다 죄악처럼, 아파트 사는 건 그 짐승 같은 놈들인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막 더 씌우죠.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다른 차원의 문제를 그런 문화적 이미지의 문제로 자꾸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진보 진영의 유럽 중심주의 영향인데, 아무튼 이 구분이 나눠지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동구를 대표하는 게 바로 아까 막스 레닌주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삼인주의가 주류가 되고, 이 사이에 틈새 시장, 그러니까 서유럽 안에 있지만 삼인주의 같은 계량주의 노선에 반대하는 더 혁명주의적인 노선, 아까 말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중에 다수는 이쪽으로 합류하고 거기 서유럽에 남았던 소수가 계속 명맥을 이어나갑니다. 지금까지도. 요 세력으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구의 사회주의, 막스주의는 큰 틀에서 아까 제국주의론에 계속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을 특히 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면서 냉전, 이게 바로 냉전이죠. 냉전에 의해서 두 진영이 아주 엄격하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을 지원해서 이 고립을 탈출하려는 노선을 취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 이게 지도나 지원만 했으면 괜찮은데 지도가 강조되는 거야. 지원해주는 대가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라도 먹으면 그때부터 뭐가 이렇게 말발이 약해지게 돼 있어.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다른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소련하고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식민지 지역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시기마다 상당히 다르고 정말로 복잡한, 하나로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조건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되게 획일적인 노선을 요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획일적인 노선과 지역적 또는 뭐 사회적 특수성 간의 모순이 제일 크게 드러나게 되는 논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논쟁점은 러시아 혁명 때 일어났던, 러시아 혁명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논쟁과 거의 똑같은 논쟁이 다른 버전으로 제시가 돼요. 그게 뭐냐? 러시아 혁명의 논점이 뭐였어요? 러시아 사회의 후진성을 둘러싼 논쟁이었잖아요. 러시아가 사회주의로 가기에는 아직 충분히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논쟁이었는데, 그래서 2단계 혁명론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거였는데, 얘네들이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소련의 공식 입장이 결국 이런 거예요. 여기도 혁명 당시의 러시아보다도 훨씬 자본주의 발전이 더딘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은 먼 미래에 일어날 거라는 도식을 세우는 거예요. 지들을 해놓고 식민지에서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식민지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급속하게 나가는 걸 되게 모험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물론 이제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왔다 갔다 하고.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문제야. 이랬다 저랬다가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맨날 전보 와가지고 이래라 그랬다가 몇 달이 돼 전보 와서 반대로 해라 그랬다가 뭐 이산이 아닌가 봐 막 그러고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운동에 상당한 타격을 실제로 줍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그 사회의 역사적 발전 단계가 아직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의 성격은 대체로 봐서 아까 똑같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의 혁명으로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을 규정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에 대한 규정하고 똑같은 규정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식민지에서 이 민족해방혁명,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민족해방혁명을 하려면 누가 주체가 돼야 돼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니까 당연히 부르주아가 주체가 돼야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는 러시아보다도 농업 비중이 더 많은 나라가 훨씬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인구 구성산도 농민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농민의 역할. 그리고 반대로 노동자 계급은 훨씬 미약하단 말이에요. 세력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를 원칙적으로 강조합니다. 왜냐?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 식민지에서는 다산 계급이 아직 미약해서 독자적인 사회 세력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나간다 하더라도 이 부르주아들 중에서 분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르주아 계급 안에서의 분할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냐. 제국주의자들하고 한 편을 먹는 놈들이 배신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매판 자본이에요. 자본가는 자본가인데 그 민족국가 식민지 지역 안에서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돼서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식민지를 수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들. 이걸 매판 자본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판 자본가들이 제일 강력한 자본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은 제국주의자 플러스 매판 자본가들을 상대로 한 나머지의 투쟁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누구? 부르주아 중에 매판 자본가가 아닌 부르주아를 뭐라고 불렀죠? 민족 자본가. 그렇죠? 네. 민족 자본가에다가 노동자, 거기다가 농민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농민이 이 세 집단이 하나가 돼야 돼. 세 집단의 이해관계를 다 충족시켜야 되니까 요 단계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농민은 실제로는 농민이 제일 많은데 혁명에서 하는 역할은 농민이 제일 떨어지는 거야. 이 구도 속에서는. 농민은 항상 2차적이고 후진적인 집단이에요. 그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혁명의 경우에도 두 번의 국공합작을 코민테른의 명령에 의해서 하잖아요. 부르주아 정당인 민족 부르주아 정당인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해야 된다. 이걸 코민테른에서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차 국공합작이 장제석의 쿠데타로 비극으로 끝나. 국민당이 공산당원들을 다 학살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학살해서 공산당을 사실상 괴멸시켜버리거든. 중국 공산당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야 소련 말 들었더니만 우리 다 죽었잖아. 그때부터 이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야 소련 노선이 진짜 우리 사회에 맞는 걸까?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독자적인 중국만의 혁명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고 그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요 틀에서 이 사회 세력이란 혁명의 주체라는 틀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노선이란 건 뭘 의미를 하느냐. 이 중에 농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왜? 혁명은 결국 그 사회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는 건데 중국 사회에서 제일 하층이 바로 농민들이잖아요. 특히 빈농이나 소작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농민들이 중국 사회에서 제일 하층이고 제일 억압당하고 또 숫자도 제일 많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는 오래된 자생적인 농민운동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혁명적이기까지 해. 서구 봉건제 시대의 농민과는 다르게 상당히 혁명적인 전통도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 이러니까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농민이 혁명의 주체가 되는 혁명이
오히려 훨씬 현실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그런데 2단계까지 가버리면 이미 150년, 이때는 150년은 안 됐지만 19세기 중엽에 발전해왔던 막스주의 전통에서 상당 부분 이탈해버리게 되죠. 왜? 막스주의는 항상 노동자 혁명이거든.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 계급이거든.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성장과 혁명 주체로의 발전은 자본주의 충분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토대를 항상 전제로 한 건데 그 두 가지가 다 없어진 거야.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여전히 반봉건적이고 반식민주의인 중국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 헤게모니는 계속 겉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농민이 주력이 되는 혁명을 주장한 거야. 이게 상당히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막스주의자들을 유럽의 전통적인 막스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막스주의의 기본 노선에서 거의 완전히 이탈한 거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농민이 주도한다는 얘기는 혁명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이나 정치적 과정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인데요. 노동자는 산업자본주의 산물이잖아요. 그리고 산업자본주의는 큰 틀에서 근대화의 산물이에요. 서구적 근대화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아까 우리 진보라는 말 처음에 얘기할 때요. 진보의 가치는 결국은 서구적 근대화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막스주의도 서구적 근대화가 내세웠던 가치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계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막스주의는. 어떤 점에서는 여러 혈통이 다양하게 섞여서 그걸 하이브리드를 해서 새롭게 갱신한 게 막스주의이긴 하지만 굳이 원산지를 따져보면 복잡한 뭐 여자 관계를 따져보면 제일 사랑했던 여성은 계몽주의인 거야. 막스주의가.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그 사상의 원천에 대한 배반이에요. 왜? 농민은 전통적으로 전근대적인 사회의 주력이잖아요. 근데 농민이 혁명의 주체가 돼서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거는 근대적 가치들의 상당 부분이 기각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근대적이란 말에서 계몽주의란 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앞에도 그 교육 얘기 잠깐 했잖아요. 바로 근대적 의식의 각성이거든요.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란 게 결국 계몽이란 뭐야? 지식인들이 농촌에 가서 무지몽매한 농민들 가르치는 거 계몽운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떠올리잖아요. 시문의 상록수. 농민은 항상 수동적이고 무지한 존재야. 근데 근대적 의식으로 교양된 지식인들이 가서 그 수준까지 이끌어주는 거야. 선의에 의해서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식의 성격이나 지식이 전달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근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더 높은 지식이라는 게 결정되어 있고 그것은 근대화에 유용한 지식이 더 좋은 지식이고 그 지식은 교육을, 제도 속에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혁명의 과정에서도 그 지식인 집단, 근대적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 혁명을 지도하는 모델. 이게 전통적인 막스주의 모델이거든요. 네. 그거의 러시아 버전이 전이당인 거고. 그런데 농민이 혁명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이 지식인들이 가지는 근대적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마오이즘에서 아주 강조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교조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배운 당 고급 관료들의 지도보다 농민들의 자생성이 훨씬 혁명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농민의 자생성, 자발성을 이성적인 지도, 과학적 지도보다 훨씬 강조하는 노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회 세력 중에 우리 사회에서 농민이 많으니까 얘네들 중요하게 보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스주의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몽주의적 성격의 상당수가 변화하게 되는 그런 변화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겉으로 하는 말과 실제 중국 공산주의가 전개되는 상황은 상당히 괴리를 보이긴 하는데요.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는 결국 식민지 민족해방혁명 안에서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을
중요한 본질적인 투쟁으로 긍정했던 막스 레닌주의 전통 안에서도 또 다른 분할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분할은 뭐냐? 바로 막스 레닌주의 또는 비하하는 주로 의미에서는 스탈린주의라고 불리어지는 소련의 공식 노선 안에서도 이 공식 정통의 노선과 중국 공산주의 혹은 마오이즘이라고 모택동주의라고 우리가 주로 부르는 노선 사이의 괴리가 일어났고, 이 분할은 결국 근대적 가치의 전복, 근대적 가치들을 상당히 포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노선을 농민공산주의라고 불러요. 마오이즘을 다른 명칭으로 부를 때 농민공산주의라고 부르는 이 노선이 등장을 하고, 이 농민공산주의적 노선은 중소분쟁을 계기로 1960년대에 중소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공산국가끼리 싸우는 거야. 싸우다가 가끔 약간 미약하긴 하지만 무장 충돌로도 가고, 그 다음에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을 중국도 지원하게 되면서 공산주의 국가들과 식민지 좌익 성향의 식민지 국가들 사이에서 소련 편과 중국 편으로 나누어지는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의 분할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또는 그 제3세계의 국가들 사이에 중국의 노선에 더 친화적인 나라들이 영향을 줘서 일어났던 운동이 막스주의 전통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비동맹 운동이에요. 비동맹 노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반둥회의라고 불려지는 회의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집트, 북경, 또 어디 유고슬라비아, 북한,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독자적인, 그러니까 소련을 대표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 양쪽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제3의 길을 찾으려고 한 운동. 이 운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게 바로 이 운동이에요. 중국의 공산주의가 중소분쟁을 하면서 소련의 공식 노선과 갈라지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고, 또 식민지 민족 해방을 했던,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식민지 민족 해방을 하는 세력들 안에서는 그 공식적인 그 소련의 노선보다 중국의 노선이 자기 나라에 훨씬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특히 농민 비중이 높았던 나라들, 그리고 농민의 무장 봉기를 주장했던 곳에서는 여기에 대한 친화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례가 쿠바의 체게바라 같은 사람이에요. 체게바라는 사실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또 중국 공산주의, 특히 모택동 노선에 대한 상당한 친화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영향이 또 베트남에서도 나타나고 인도차이나 반도 같은 데서 나타나는데, 그 경향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 마오이즘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이 바로 크메르루즈죠.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물론 반공주의 시대 때, 냉전 시대 때 상당히 과장된 거긴 하지만, 뭐 킬링필드 그러면서 몇백만 명 죽였다고 맨날 그러죠. 제 대학교 1학년 때 맨날 그거 보여줬어요. 어디 가면. 킬링필드 영화를 한 10번은 더 본 것 같은데, 뭐 200만 명, 300만 명 죽였다는 그거 정말 뻥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 전체가 700만 밖에 안 되는데 300만을 죽이면 어떡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그리고 집단 학살보다는 전쟁에서 폭격으로 죽고 미군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곱하기 몇을 해서 나온 숫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잔혹하죠. 근데 크메르루즈의 노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에 대한 거부. 문명에 대한 거부라는 걸 상당히 중요한 특징으로 가지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막스주의가 보수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진보의 한 주요한 흐름으로서 출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들 중에 본질적인 어떤 특징들이 변질된 막스주의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1960년대, 70년대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21세기인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상당히 관심이 없는, 한국 사회의 진보 진영은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주변부 지역에서 민중들의 저항운동이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대규모로 또 훨씬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서구의 교수들하고 조교들하고만 아는 그런 얘기들을 수입해서 팔아먹는 데는 정말 미친 듯이 거의 실시간 직수입, 해외 해외 직구처럼 우리가 옷 사는데 해외 직구하는 것처럼 변형 노선을 유럽에서 직구하면 어떡해요. 그것도 어디 믿을 만한 큰 회사에서 나온 승인받은 제품도 아니고 시제품 같은 거 갖다 가지고 그거를 한국 민중들한테 이거 좋으니까 써봐.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임상 실험도 안 거친 시험 단계 약품 갖고 와고 이거 특효약이니까 한번 먹어봐. 만병통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한국 좌파 지식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실천적 지향을 갖고 있다면 두 가지가 고려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지만 이미 세계는 하나로 상당 부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조건과 비슷한 곳으로부터 참조점을 찾는 것은 되게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끼리만 머리 짜는 것보다 그게 훨씬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참조점을 우리랑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곳과 그 배경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조건도 유사한 곳에서 찾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후자가 합리적 선택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랑 상당히 다른 곳에서 자꾸 참조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거 되게 이상한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론적 가설 수준의 현학적인 담론들과 실제로 실천의 경험들 중에 뭐가 더 참조점으로서 유효한 것 같으세요? 이론은 학문적 의미에서 이론이 세련되고 체계화되지 못했더라도 실천의 경험들로부터 배우는 게 우리가 실천적 지향을 갖고 있다면 훨씬 합리적이고 타당한 참조점일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천적으로 검증된 적도 없는 그리고 아주 소규모로만 실험되어 있는 그 담론들은 열심히 수용하는데 10,000명,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 심지어 수억 명이 참여했고 수십 년간 진행된 운동들이 실제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병이에요. 그 정도 되면.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진보운동에 특히 노선과 이론을 둘러싼 실상이다. 저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막스주의에 대한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과제냐. 역사적으로 과거의 것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자산이지만 현재 또는 최근에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조건을 갖고 비슷한 사회적 구조를 가진 곳에서 민중들이 자생적으로 대규모의 실천을 했던 사례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막스주의적인 정신에 입각한 학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까지 좀 발전이 된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얘기는 따로 기회가 있으면 그게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인도에 대한 책이 이제 두 번째 곧 나올 거고 주로 주변부 지역의 민중들의 저항운동을 계속 소개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연결되는 게 사실 막스주의 역사를 완성하는 건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뒷부분은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 얘기로 다시 한번 좀 만나뵈면 좋겠고요. 오늘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